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비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3월 9일입니다. 이제 선거가 한 달 남았죠, 그죠? 예, 한 달 남았고요. 다음 달 9일날 수요일날 드디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을 우리가 뽑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나는 적극 지지한다 이런 분이 나오셨나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 찍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A가 싫으니까 B를 뽑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어도 대통령 못하게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느 한 사람을 못하게 눌러버림으로써 그 한 사람의 지지율을 올리고 다른 사람의 지지율을 올리면서 결국 대통령도 이제 정치계에서는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참 정치라는 것이 금융보다도 더욱더 아이러니하고 세력의 그 어떤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겠죠, 그죠? 19대 그 문재인 대통령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공약을 그대로 정말 다 지킨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자영업자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만들어지고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은 대폭등을 해버리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하면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카톡방에도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라. 우리 카톡방엔 정책이 금지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은데 절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이 정치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인드로 이 정책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겠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서 이상한 거지 이게 웃긴 거지. 대통령은 이 사람 뽑으면서 나는 부동산 하고 있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그런 건데요. 먼저 이제 생각은 다 달라요. 생각은 다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좀 밝혀두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밝혀두겠지만 저는 보수입니다. 현재 야당이죠. 그렇죠? 국민의힘 쪽이죠. 그러니까 예, 그쪽을 지지합니다. 대놓고 얘기할게요. 다만 민주당을 지지하시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뭐 존중하고요. 일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리더로서 잡아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지지한다 해도 이렇게 더 깠어. 이게 좀 깐 것도 있어. 이재명 후보는 공격 안 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후보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인데요. 혹시 이재명 후보 그 관계자 계신 분들 중에 사진 이렇게 나온 게 난 싫다 하시면 그 댓글이나 말씀 주시면 뭐 제가 영상은 다시 찍던가 해야 되겠죠. 근데 최대한 진심으로 잘 나왔다 하는 거 두 후보 모두 다 잘 나왔다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 볼게요. 공급 정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주택에 대해서 무주택자에게 30년 장기 임대주택을 100만 가구를 만들겠다. 무주택자에게 30년 동안 주택 제공하는 걸 100만 가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30년 동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임대주택이잖아요. 그죠? 임대주택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 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예, 안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나라에서 다 해주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죄송한 얘기인데 한마디 할게요. 제가 살펴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나라에서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뭔가를 다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도 때 되면은 그냥 규제해버리고 대출 받지 마. 왜 지금 위험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유대로 두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되게 통제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무주택자한테 30년 동안 해가지고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되면 이 사람은 들어가가지고 집장만 안 합니다. 설사 집장만을 할 생각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에 그 임대주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삶이 나아지고 주택이 30년이라는 그 안정된 생활이 있잖아요. 그럼 돈을 안 모아요. 문제는. 집 살려고 돈 모아야 되는데 30년 동안 돈 모으라고 기회를 주는 건데 안 모읍니다. 그냥 써버립니다. 막 좋은 차 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을 살리는 거에 있어서 마음은 좋겠는데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기본주택 100만 채 그리고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대신 10%로 해가지고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패스합시다. 월 60만 원에 33평, 33평 역세권 아파트 임기 내에 전국 250만 가구 공급하겠다. 공공주도하에. 이야,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번. 월 60만 원에 여러분들 그 33평을 살 수 있다. 나라에서 해주는 거. 근데 그걸 250만 가구로 공급하겠다. 1번.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도대체 그러면. 250만 가구를 짓겠다라는 이 돈은 어디서 나와요. 1번이. 두 번째. 250만 가구를 짓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5년 동안?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세 번째, 역세권이라면서 그것도 역세권. 역세권에 여러분들 역세권을 털어서 제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 역세권을 털어가지고 이거 제재를 해가지고 갈아엎고서는 역세권 있는 데만 뽑아가지고 전국에 25만 가구를 짓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곳이, 이거 뭐 말한 데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볼게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대전도 지하철이 있죠? 그죠? 요렇게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그렇죠. 그죠?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 그 다음에 대전. 이렇게 되는 거. 대구도 있지, 대구도 있죠. 여기인데 여기에 역세권이 있는데 다 털어서 250만 호 절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한번 가가지고 보세요. 역세권이라는 곳이 해가지고 뽑는데 그 가구 수가 나오는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정책이라는 게 물론 그래요. 정책이라는 거는 정치는 그런 거야. 내가 250만 가구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짓는 거는 뭐 진짜 뭐 한 180만 가구만 줘도 성공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래서 원래 뭐 국민들에게 150만 원씩 주겠다 이러는 거 뽑아놓으면 그냥 120만 원 이렇게 낮추는 거거든. 원래 정치란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좋다 이거야. 근데 이 250만에서 100번 정부에서 180만 가구가 짓는다 해도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야, 나 깜짝 놀랐어요. 공공주도화의 집 같아.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도대체? 분양전환 가격이 사전에 근데 이제 뭣도 모르는 20대들은 이거 듣고서는 와 이러면서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 이러면서 누가 그런 얘기 하니까 거기에 똑 해가지고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은 돈 버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근데 왜 정치인들이 일하는데 왜 돈 안 줘? 정치인들도 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일해요. 이 사람들 돈 받아야죠. 월급 받아야죠. 나라 일하는데 왜 이거 정치인들 돈을 안 준다 그러지? 그 누가 해? 돈 안 주면은. 여러분들 뭐 이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주니까 책임감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돈도 안 받는데 왜 일을 해? 그렇게 열심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분양 전환 가격이 사전에 확정된 임대 후에 분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들. 그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짓고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10년 뒤 또는 8년 뒤에 이거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전환할 때 전환 시점에 가가지고 보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억인데 10년 뒤에 얘가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 됐어. 그러면은 2억 5천에 대해서 하는데 계약서마다 다르고 아파트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2억 5천에 80% 해주겠다. 그때 가서 또 뭐 10년 뒤니까 뭐 3억이라 합시다. 3억에서 80% 해야겠다. 뭐 95% 해주겠다. 주위 시세보다도 가장 저렴하게 하겠다. 뭐 이런 하여튼 특이하게 다 붙어. 근데 이런 거가 붙는데 이거가 작년이구나.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8년 뒤, 10년 뒤인데
이거가 다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임대주택들이 다 뭘로 전환하고 있냐면 그 자리에서 분양을 해버려. 4년밖에 안 됐고 3년밖에 안 됐는데 분양을 막 해. 떨이 분양을 막 싸게 해요. 싸게. 왜? 종부세 때문에. 종부세 때문에. 대기업이 보유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5%씩 전세금을 인상시키는 제도로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종부세 때문에 어떻게 됐다? 다 분양 때려버리는 거야.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양을 하는데 이 분양이 그러면 과연 다 되느냐? 다 돼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투자가 괜찮은 지역은 다 완판되고 있다. 모자라 지금. 예. 분양 전환 가격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전에 하겠다는 거야. 2억짜리를 10년 뒤에 가가지고 3억 5천인데 이때 가서 얼마 80% 90%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사전에 여기에서 확정해가지고 임대 잡아놓고 그리고 분양하겠다 이 얘기야. 즉 10년 뒤에 가서도 2억 8천 딱 픽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세가 올라갈 걸로 보느냐 내려갈 걸로 보느냐 이거를 보고 하는 건데 건설사들이 그걸 알까 모를까 어느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얘네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에 올라갈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분양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분양가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하면 분양가격이 지금 당장 분양가 올리지. 생각해보세요. 2억의 분양을 2억 진짜 10억 가가지고 이게 10년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일단 2억에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픽스를 하래. 그럼 나 같아도 2억 2천 불러. 향후에 더 올라갈 거 보니까. 이해되세요? 올라갑니다 이거 하면. 가격 올라가요 오히려. 서민들은 더 안 좋아. 돈 없는 서민들은. 그 다음에 이 공유형 주택 하겠다. 그래서 주택을 공유하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공유한다는 거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이분이 죄송한 얘기인데 아유 참 주택은 공유할 수가 없어요. 주택을 어떻게 공유해? 내가 살고 야 1일부터 15일까지는 내가 살고 내가 방 뺄 테니까 16일 네가 들어와가지고 30일까지는 네가 살아. 또 다음 달 가면 내가 이삿짐 센터 불러다가 또 들어가고 우리 그렇게 보름씩 나눠서 살자. 이 말이 안 되듯이 이걸 연간 단위로 따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아니 리얼지쌤 이건 너무 예화가 좀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주택 들어가가지고 3년을 살지 않습니까? 3년 뒤에 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이 공연주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집장만이 언젠간 되지 않으면 계속 이사 다니고 결국엔 물가 상승도 하고 집값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나는 계속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을 하겠다. 말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겠다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4종 주거지역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용적률 500%를 만들겠다. 예, 4종 주거지역.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저기 주택을 지을 때 몇 종 이렇게 하잖아요. 종주거지역. 뭐 어떻게 돼 있어요? 1종부터 3종까지 있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 추가한다는 거야. 뭐가? 4종이라는 걸 하나 추가해서 용적률을 500%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용적률이라는 건 건폐율에다가 곱하기거든. 용적률이거든. 그러니까 건폐율이 예를 들어 100평이다. 땅이. 근데 건폐율이 80이에요. 땅이 100평이야. 그럼 80평을 바닥 면적을 잡을 수 있는 거야. 땅 바닥 1층을. 그러고 나서 용적률은 어떻게? 지하 빼고 2층, 3층, 4층, 5층 2층, 3층, 4층 이게 이게 500%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에 대해서 500%를 지을 수 있는 거야. 건폐율에 비해서. 그죠? 그러면 88에 64, 87에 56, 86, 6층까지 지을 수 있겠네. 68에 48. 그죠? 480. 나머지는 또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게 하여튼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1종부터 3종까지 있었거든요. 종이 당연히 크면 클수록 많이 더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4종을 신설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더 많이 올릴 수 있게끔 이런 거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거는 진작에 했어야 돼요.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올라가. 가격은. 주택가격도 올라가고 집가 올라갑니다. 토지 집가 올라갑니다. 왜 주택가격이 올라갈까? 왜 집가가 올라갈까? 집가가 올라가니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집가는 왜 올라갈까? 시행사들한테 팔 때 어떻게 되겠어? 너는 지금까지 너네 5층, 4층까지밖에 못 잤는데 지금 5층 짓잖아. 그럼 너네 더 많이 먹네? 그럼 더 높게 팔 거야. 이러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가지고 4종 주거지역 용적률 500%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글쎄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해요. 괜찮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수요자 취득세 감면하겠다.
실수요자 취득세를 감면하겠다. 지금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1.1%예요. 어차피 1주택은 다 1.1이야 지금도. 근데 이거 뭐 얼마나 더 감면하려고? 예? 그래 집 없는 사람들 표를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집을요 4억짜리를 사요. 집 4억짜리 사는 사람이 440만 원 없어가지고 집 못 사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소유주들이 취득세 감면 이렇게 했는데 실소유자 주택 없는 사람들은 취등록세가 얼마인 줄도 몰라. 여러분들 중에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집 안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취등록세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몰라요. 그냥 세금 감면해준다는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 옛날에 그 조선에 방 붙으면 조선시대 방 붙으면 글씨 몰라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있지 왜 뭐라고 쓰인 게야? 이렇게 그죠? 마을에 한두 명밖에 글을 못 읽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어. 그럼 이 사람이 읽고 큰 소리로 얘기해준 거야. 이게 뭐냐면 그런 거야. 막 이러고 자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취득세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많아. 그런 거야. 지금도 똑같아. 세상이 흘렀어도요. 에이고 참. 자, 규제정책 국토부유세 국토부유세를 신설부과하겠다. 이게 되게 이제 히트죠. 예, 그죠? 그래서 사업용 토지나 또는 비사업용 토지 모두 향후에 부과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사람 잡는 거지. 이제 구체적인 건 안 봤는데 이게 농지까지 포함이 되지는 않겠지 설마. 농지까지 포함하면 이건 진짜 대박 나는 거야 이거. 예. 진짜 끔찍한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유세에 있어가지고 0.17%였는데 이거 1%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토지 가진 사람들은요 땅 빌려주는 게 있거든. 흔히 지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건물주의 누구게요? 건물주의 지주거든요. 이 지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이 지주들은 또 누구한테 세금 부여할 것 같아? 건물주한테 가는 거야. 그럼 건물주는 이거 세금 내야 되죠? 지주한테 저기 땅 저거 줘야 되지? 그죠? 그러면 이제 건물주는 누구한테 물려? 그렇지. 사장님들한테 물려야지. 영업하는. 그죠? 사장님들한테 물리죠? 그럼 사장님들은 또 누구한테 물려? 물건값에다가 해야지. 음식값에다가 올리고. 그럼 물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서민을 위한 것 같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아이고. 근데 지금 그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토지 같은 경우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보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세금 먹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짱구가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돈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금은 반드시 전가됩니다. 반드시 세금은 전가합니다. 예, 정말요 리얼티쌤? 제가 그래요. 뭐 좀 잔인하다고요? 아니요, 전 잔인한 게 아니에요. 전 임차인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죄송해요. 세금을 내야 돼서요. 그 임차인들 뭐라는 줄 알아요? 현재 시장에서? 제가 현장을 뛰니까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유, 알죠. 어떡하겠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 그거, 물론 개 중에는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어. 몰라요, 나는 몰라요. 이런 사람 있어.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가난해. 보면 평생 가난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난해서 그게 가난하다는 그 얘기가 낡은 집에 산다는 게 아닙니다. 마인드 자체가 가난해서 계속 전세 살아요. 진짜 근데 가진 것도 별로 없어. 그런 거예요. 비필수, 여러분 뭐든 그래. 올라갈수록, 마인드 올라갈수록 돈 버는 거야. 비필수 부동산 대출 만기 연장 제한하겠다. 시간이 엄청나게, 지금 한 장인데, 예. 비필수 부동산 대출 만기 연장 제한하겠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임대차 그 3법에 대해서 법 부작용은 일시적인 판단일 뿐이다. 그리고 공공주택 대량 공급해서 전세난을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다. 종부세와 이제 그 국토부유세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줄게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하시는 거가 이제 국토부유세를 먹인다 이거 아닙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투지와 주택과 토지, 건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산해서 과세를 했죠. 근데 국토부유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민간 보유 토지 전체 다 먹이는 거야. 이게 잡는 거야, 이게. 그러면 생각해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에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세금 먹이는 거야. 죽는 거지. 이제 장손이라 그러지? 장손들은 이제 죽었다, 이제. 장손들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 많아. 돈 못 버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세금 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세금 내다 못 내면 공매 나오는 거지 뭐. 그럼 조상 내대로 내려오던 땅 다 뺏기는 거야. 그뿐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민간보유 토지 전체 다 먹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로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 거고, 또 그 지주가 건물주한테 땅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상권이 이거 가지고 성립이 안 되는 걸로 가버리면은 지주 입장에서는 건물주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건물주는 못 주겠다 그러면은 소송 가요. 그럼 소송 가면은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면 좀 죄송하네. 소송 간다고. 소송 가면 이제 만약에 어떻게 되면 지상권 성립 안 돼. 그럼 너 건물 철거해. 답은 하나야. 건물 철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땅에다가 세금 먹인 거 이거 되게 신중해야 돼요. 깊게 봐야 됩니다, 이거. 근데 토지 전체에다가 먹이겠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경우의 수를 말씀드린 거가 없는 농민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해서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둘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조금만 먹이겠다 했는데 그 조금이 아니야. 결국 전가된다니까? 세금은요? 조금이든 많이든? 과표 볼게요. 공시지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국토보유세는 공시지가대로 하겠다. 근데 이제 공시지가가 토지 같은 경우는 되게 낮죠. 매우 낮게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밖에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지. 계속 꾸준히 낸다 생각해봐 이거를. 꾸준히 낸다 생각해봐. 매년 안 내던 세금을 환장하는 거야. 과표 및 세율, 용도별로 과표 및 세율이 상세하죠? 근데 여기 뭐라 누진세를 내게 하겠대. 또는 비례세.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게끔 한다는 거지.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썼는지 모르겠네. 근데 여튼간에, 그건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지게끔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그럼 많이 가진 사람 좀 털어내라 이러는데, 절대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번에, 아파트 보세요, 아파트. 많이 가진 사람이 털어내던가요? 아니야. 많이 가진 사람이 털어냈다고? 많이 가진 사람은 안전해,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안전해요. 주택 투자는. 그래서 돌려막을 수 있어. 아무 문제가 없어. 세금 다 정가고. 돌려막으면서도 그게 돈이 쌓여. 비과세 감면 볼게요. 감면은 폐지한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지. 감면 없어, 이제. 지금까지 감면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국토보유세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큰 사람일수록 더 할 건데 누구 하나 예외는 없이 다 감면이란 없다. 농지든 농민이든 뭐 물려받은 산지든 뭐든 토지라는 거 하여튼 민간 부유한 거는 다 때려 할 거다. 재산세 토지분 전액 차감하겠다. 세수 전액 기본소득 지급하겠다. 재산세는 공제해 주거든요. 여기 지금 종부세는. 근데 어떻게 해요? 재산세 토지분 전액은 차감해주고 세수 전액 기본소득 지급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정책이야, 국토보유세가. 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민간 보유에서 이제 나라에서 보유하겠다는 거야. 나라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예? 나라님 것 하겠다는 거지. 기가 막힌 거야. 그럼 나라가 하고 공공기관이 이제부터 주택을 짓고, 주택도 공공기관이고, 그죠? 토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민간 보유하기 못하게 서서히 뺏는 거야. 그래서 나라로 가끔. 그래서 나라에서 관리하겠다 이거 아니야. 그죠? 공산당이죠. 이게 어디에 오는 줄 알아? 중국이 그래요. 돈 되는 거는 나라에서 다 뺏어가. 이게 공산당이야. 공산당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한테 억울한 일이 발생해도 나라에 가가지고 하소연을 못해. 이게 그래서 무서운 정책인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단순히 부동산만 볼 게 아니라. 아셨죠? 이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다음 가볼게요. 윤석열 후보입니다. 청약 점수 만점은 몇 점?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청약 점수 몇 점이 만점인지 아십니까? 라고 누가 말을 하자. 너무 똑같죠? 40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4점입니다. 이렇게 84점. 이게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청약 점수가 만점이 몇 점인지도 모르고 나오는 거야, 이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이분 그 말실수 저번에도 했어요. 누가 저기 당 안에서 했을 때, 국민의힘 안에서 저거 했을 때, 우리 윤석열 후보님 집이 있으십니까? 아까 저는 집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래서 집이 없으시면 청약통장을 넣으실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안 넣습니다. 뭔 소리야? 이분 청약통장이 뭔지도 몰라, 윤석열 후보는. 이런 자질 없는 분을 대통령을 내세웠다.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사실 뭐냐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다 할 수는 없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관을 잘 임명해야 돼. 즉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잘 보고 공평성을 유지를 잘하는 게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청약 점수가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 사실은 집장만 하는데요. 저도 청약 통장 없습니다. 청약 통장 없고요.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청약 통장 있는 친구들 많거든요. 얘는 지금 집장만 아직도 못했고요. 전 집이 수십 채이고요. 제 집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 전 딱 판단했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다. 나중에 분양받아서 투자하는데 하나 그냥 어쩌다 써가지고 당첨되면 그거 저 피값 받거나 해가지고 나중에 시세 오르는데 그거 도움되게 투자의 어느 한 부분으로 쓰는 것이지 이게 내 집장만 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나는 집장만 하는 걸 오래 하겠다. 난 상관없다. 평생 걸쳐서 한 채만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하셔야겠죠. 청약을. 예. 40점 만점이라잖아. 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분의 컨셉은 뭐냐면 다주택자들, 집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금 때문에 집을 안 팔고 있죠. 왜냐면 집 많은 사람들 지금 뭐 70%니 60%니 막 이러잖아요. 세금이. 그죠? 팔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완화시켜주는 거야. 확 내려주는 거야. 그럼 이분들은 팔고 사고를 쉽게 하고 또 물건을 많이 내놓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이 경쟁을 붙여버린 거야.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겠다 이러는 거죠. 청약통장 없는 분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이거 완전 이건 뭐 기본 전문가들 수준인데 기초 전문가들 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하는 거야.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신규 주택 250만 원 짓겠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저거가 있어.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뭐냐면 민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공공 살고 싶어요? 민간 살고 싶어요? 이거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까 모르는데 공공은 안 해. 인기 없어. 민간이 인기가 많죠. 민간 주택 들어오는 곳이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프라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인기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야 가격이. 공공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13평짜리에서 4인까지 살 수 있고 2층 주택으로 해가 2층 침대 쓰면서 테이블 요만한 거 두고서는 거기서 밥 먹으면 호호호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게 공공주택이야. 그 집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왔다 간 그 집. 그게 공공주택이라고. 호호호 4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계속 짓겠대. 뭔 의미가 있냐고 그게. 여러분들 같으면 13평에 14평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4인 가족이? 13평, 14평 여러분 2인밖에 못 살아. 신혼부부만 살아. 예. 집 많으면 이것도 좁아요. 근데 4인이 산다고 애들 데리고? 애들 짐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옹호하는 건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결혼 안 해가지고 애도 안 낳아봤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나왔다고 욕하고 면서 이정희 후보 기억하시죠? 욕하더니 결국 문재인 대통령 돼가지고는 애도 낳아보고선 그랬는데 13평에서 4인 가족 그러면서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호호호 그렇다는 거죠. 그러고 있어. 뭐 하는 거냐고. 이해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청약통장 좀 없어도 상관이 없어. 제 말 맞아요. 그거 경영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옆에서 윤석열 후보님 청약점수 몇 점입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물론 그 후보님 코맹맹내는 그분 많이 발전한 거 인정해요. 그런데 많이 발전하셨어요. 근데 더 발전하셔야 돼 그분도. 예. 여러분 저 어느 한쪽을 뭐 옹호하거나 뭐 편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좀 이쪽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기는 해요. 이재명 후보하고 했을 때. 왜냐면 부동산 저도 하는 사람으로서 가격이 정말 안정화돼야 되거든. 근데 정책을 딱 보면 이게 안정화가 이쪽이 안정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그리고 공공주택 짓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민간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민간 제재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30년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40년으로 바꿨거든요. 이거를 좀 더 다시금 완화시켜서 30년으로 완화하고 안전 등급에 대해서 땡큐 처리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하려는 그런 컨셉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존의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이라고 하는 것을 민간이라고 주장한다. 원가주택 30만 원 공급하겠다 이랬어요. 원가주택을. 그러면서 시세보다 낮게 주택을 분양해서 5년 이상 거주한 다음에 다시 정부에게 매각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아까 이재명 대통령은 30년을 거주하게끔 했죠. 공공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한다? 주택 원가를 해가지고 5년만 살게 하고 나라에게 다시 매각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거는 급한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많이 지어서도 안 되고 짧게 살게 해줘야지만 이 사람들한테 집착만 해서 분발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되게 잘하는 거라고. 아까 근데 그거는 30년 이러죠. 이거 그냥 경제활동 하는 30년 동안 그냥 계속 평생 살다가 나중에 시골들에 내려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골 가봤을 때 근데 문제는 시골 집값도 오르지. 30년 동안 물가가 상승하니까. 역세권의 첫 집 2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역세권 첫 집에 20만 호를 공급한다. 근데 이제 이 윤석열 후보도 참 웃긴 게 뭐냐면 250만 호를 짓겠다 그랬어요. 아, 참 진짜 따라가는 것도 정도껏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러잖아요. 요즘 제 정책을 얘기하고 나면 따라오는 것 같다고. 예. 뭐 썩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봐도 솔직히. 그 정도야. 근데 이게 제대로 알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야. 저분은 공공으로, 내가 지금 막 윤석열 후보님을 알려드리는 것 같아. 저분은 공공으로 가는 거고요. 보수인 국민의힘은 저걸로 가는 거야. 민간으로 가는 거야. 민간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면 안 돼요. 공공주택 250만 호도 말도 안 되지만, 민간주택 250만 원 더도 말도 안 돼. 더. 어? 민간 250만 원 짓겠다 했나? 이분이. 어쨌든, 민간이라는 게 그렇게 막 후다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DTI하고 그리고 LTV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DTI 같은 경우는 David to Income의 약자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도 설마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신지 아는가 모르겠다. DTI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DTI가 50%예요. 그러면 이 5천에 대해서 반, 50%니까 2,500만 원 대출해 주는 게 바로 인컴. 요 아이가 인컴의 약자거든요. 소득. 그게 대출 제도예요. 집 사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LTV 같은 경우는요. Loan to Value Ratio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그 주택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 가격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집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이 LTV가 예를 들어서 80%예요. 그럼 38에 24니까 2억 4천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연봉 5천 가진 사람이 LTV가 80%고 DTI가 50%면 합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2억 4천에다가 2,5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 6,500이 있는 거고 나머지 필요한 3,500만 원만 저축하면 죄송합니다. 맞네. 3,500만 원 저축하면은 3억짜리 집을 대출 끼고 취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 언제까지냐면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요거를 이렇게 해버리고 신 DSR이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총 그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소득에서 부채를 얼마나 변제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나쁜 거냐면 신 DSR 제도가 왜 나빴냐면은 이게 보세요. 위한다고는 하는데 위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정이 돼버리죠. 어떤 결정이 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은 좋은 집 사는 거고요. 소득이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집 사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소득계층들이 좋은 집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 집값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이 집을 팔았을 때 이익이 큰 거지. 근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리그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계속 가난하게 살아라. 이게 바로 DSR 제도였단 말이야. 근데 LTV하고 DTI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에 대해서도 끼기 때문에 소득이 좀 낮더라도 집값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내가 집을 장만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집을 갚아나가다 보면 이 집에 변제 다 하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대출 껴가지고 애 시집도 보내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처분해서 지방 내려가서 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 되게 좋은 제도였단 말이에요. 괜찮은 제도였어요. 정상적인. 근데 요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신 DSR 제도가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엄청 커졌죠. 그죠? 이 미국처럼 되는 거야. 가진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갚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야.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정책과 경기 흐름에 있어가지고 못 읽어낸 나머지 집을 판 사람은 뭐가 됐고 벼락 그래서 온 거야. 벼락 거지가 됐고 산 사람은 벼락 부자가 된 거죠. 그죠? 선택 하나로 여러분 이게 과연 정당한 나라냐고. 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 집 팔았는데 벼락거지 되고 일도 안 하는 백수가 벼락 부자가 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해. 부동산에서 개코도 모르는데 그냥 말 듣고 샀는데 벼락 부자가 되고 부동산에서 개코도 모르는데 그냥 뭐 좀 팔았어. 그러니까 얘기 듣고 팔았어. 벼락거지 되는 거지.
이게 과연 정당한 나라냐고. 민주당이 말한 정책이 이건데 이게 과연 정당한 나라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웃긴 정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DSR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된다는 정책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LTV하고 DTR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켜서 어떻게 한다?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대출을 많이 해줘서 신혼 부부나 또는 집이 없는 청년들에게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러는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TV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20년을 갚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바보 같은 분하고는 더 이상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 심상정 뽑겠다면 제 유튜브 구독 취소해 주세요.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일부 그쪽 그 진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있어. 이해해요. 보수도 이해해요. 심지어 정치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허경영을 지지해도 이해해. 그리고 안철수의 성장을 보고 안철수에 지지한 것도 이해하는데 심상정을 지지한다 이러는 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영원히 못하겠어. 이분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일하지 말자야. 녹색당이라고 그러면서. 복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돈 나눠주겠다. 이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국민을 개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원래는 그러거든요. 댓글 보세요.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요? 자영업자들한테 지원 안 해줘서 조금밖에 안 해줘서 아니에요. 여러분 서민들이 얘기하는 게 제가 홍준표라는 분을 여러분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다. 청년들에게는 특히 뭐가 필요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와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분이 그랬거든요.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겐 희망이 없고 꿈이 없어서입니다. 100% 맞는 얘기죠. 자영업자들 이분들이 장사 안 돼서 죽을 맛인 건 맞아요. 돈을 주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이분들도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이분들도 자기들이 사장이에요. 알바생도 있고요. 이분들 요리 전공해가지고 요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분들 뭘 한다고. 근데 이분들이 나름 열심히 살아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내 음식 맛, 내 요리 보고 오는 분들도 많아. 고객들 중에, 손님들 중에. 우리의 마케팅을 보고 오는 분들도 많아.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정직하게 정말 선하게 차곡차곡 쌓고 싶은 진짜 별거 아닌 그 평범한 삶을 시간 제한을 두는 바람에 다 아작을 내버렸잖아.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돈 주는 게 아니야. 이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그래서 자영업인 거야. 이 사람들 자영업이잖아. 이 사람들 본질을 봐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했죠. 그렇죠? 아이고. 근데 지금 청년들에게 그냥 뭐 공공주택 한 달에 60만 원씩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준다. 그거 좋아할 것 같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말을 되게 못해. 보면 되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처럼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했던 거 여러분들이 돈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원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걸 막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걸 따라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자꾸 보수 쪽에서. 임대차법 개정하겠다. 2+2 계산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 근데 의미 없어. 없애버려야 돼, 이거. 이미 여러분 문재인 정부 나올 때요. 2+2 얘기할 때 저는 이거 아이고 의미 없다 했거든요. 전 2+2 해준 적이 없어. 지금까지 5% 이거 해준 적이 없어. 전 시세대로 다 받고 있고 지금 시세대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아파트든 상가든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전 아파트 그렇게 하고 있고 상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가 너무 직격탄해서 그렇게 좀 못하고 있는데 아파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다 그냥 자기들이 알아, 그걸.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야말로 법이지 그냥 다 그런가 빠져나갈 길 다 주고 지들도 다 부동산 갖고 있거든. 군 복무자 가점제 하겠다. 그 외에도 자잘한 청약 제도를 개편하겠다는데요. 대표적으로 군 복무의 경우 5점 더 주겠다는데 이건 정말 틀린 정책이야. 이건 정말 틀린 정책. 이거 어디서 나온 정책인지 몰라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군 복무 갔다 왔다 해가지고 점수 더 줄 것 같으면은 뭐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은 하나 나야 5점인가? 주는데 예를 들어서 애 하나 더 낳지 군복무는 1년 18개월에 1년 반이에요. 요즘에 이게 더 수월한 거야. 이걸 왜 줘? 이걸 왜 주지? 이거 왜 주는지 이해가 안 가. 이건 나라에 대한 의무야. 의무했다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상을 준다. 국민을 자꾸만 어리게 만드는 거야. 이게 난 진짜 이 나라 어떻게 될지 걱정돼. 제재, 초과이익 환수제 하겠다. 자금 세금은 물리겠다.
뭐 이건 좀 뭐 일리 있어요. 괜찮아 보여. 분양시장은 분양가 상한제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근데 이게 뒷시장이 열리지, 이러면 뒷시장이 열려. 분양시장은 분양가 상한제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죠. 자유시장 세상을 선호한다. 이게 맞아요. 그거 상한제 해봐야 의미 없어. 어? 분양 떨어져봤자 피값으로 다 팔려 어차피. 그럼요. 의미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야.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있는 사람은 집을 사. 있는 사람이 집 살다가 상투에서 물려서 내려오면서 그 돈이 흩어지고, 없는 사람은 잘 알아가지고 공부해서 올라가고, 이게 맞는 거야. 그래야 돈이 돌고 돌지. 응? 종부세는 조세의 증가로 임대료 상승 부작용이 있다. 종부세는 조세의 증가로 임대료, 맞아요. 종부세는 반드시 전가됩니다. 저도 세금 이번에 전세금 또 올리는 것도 맨날 있으니까 저야 뭐 수십 차례 갔으니까. 전세금 좀 깎아달라고 300만 원만 깎아달래. 애가 셋인데 너무 힘들다 요즘에 정말. 저희 너무 힘들어요 사장님. 제발요. 네 사장님 한 번만요.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제가 5천만 원을 올려받았어요 하나를. 근데 300만 원을 깎아줬어. 그랬더니 깨끗하게 200만 원만 더 깎아달라는 걸 200을 안 깎아줬어 제가. 못 깎아준다 그랬어. 절대로. 이거 깎아준 것에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했어. 대박이죠? 왜? 세금 때문에. 알겠어. 나도 세금 때문에 죽을 맛이다. 이해해 이분이. 다 이해. 제 세입자들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이게 아니야. 세금 그렇게 많이 내요? 이게 아니야. 요즘 세금 때문에 장난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미치겠네요. 이제 세입자들이 느끼는 거죠. 이제 그 밑에 단계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느끼는 거야.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요, 이게 보수의 기본이야. 정치 말하는 거예요. 정치 보수의 기본은 뭐냐면, 있는 사람들을 살려줘야지 이 물은 돈을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이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가 하는 거는 뭐냐면, 대기업들을 불러다가, 대기업 총수들 불러다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될까요?를 상의해. 정치 보수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재용 불러다가 저거 막 이렇게 삼성 어떻게 해주고 막 이런 거야. 대신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진보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180석 채우고 나서 한 게 뭐예요? 이재용 불러다가 하루 종일 청문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밖에 못해요? 막 이랬잖아. 오늘 되게 재밌죠 영상?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 내가 이재용이어도 나 우리나라에다 일자리 안 만들어. 안 그래도 비싼 인력인데 노조 만들고 별짓들 다 하는데, 그놈의 노동법이니 뭐니 다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많이 나가? 태국으로도 많이 나가잖아 지금 삼성이. 인건비 싸니까. 여기서 한 명 쓸 거에는 태국 가가지고 공장 차리면은 뭐 다 6명 그냥 쓰는데, 좋은 인력을. 얘네한테 태국 애들한테 너 한국말 배워와. 얘네 한국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배워와. 그래도 5명만 되는데, 나 같아도 그렇게 물건값이 싸지는데 당연하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일자리가 우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정부가 약탈하는 것이다. 특히나 이건 맞아. 저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좀 물리는 건 이해해. 근데 1주택자들은 뭔 죄냐? 이분들 강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은퇴하시고 이분들 현금 없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 현금 없는 분들 많아. 내 집을 그냥 순수하게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예? 근데 이분들한테 종부세를 먹인다. 뭐 하란 얘기야 이제. 지금까지 여기서 40년 사셨는데요. 여기가 집값이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뺏겠습니다. 이거잖아. 어이가 없는 거지. 누가 집값 올려달라 했어? 왜 내 집을 뺏어? 간접적으로 뺏는 거야. 근데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1주택자한테 종부세 없애버리겠다고. 그야말로 내 주택 하나 가지고 얌전히 사는 사람들 지켜준다 이 얘기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다주택자들 과도하게 규제하면 임대시장에서 세입자에게 부담이 크다. 제대로 알고 있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 오늘 기네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이재명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50% 감면 혜택 기준 상향하겠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4억짜리를 6억으로 하고 지방에선 3억짜리 5억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최고 세율 3% 부과 기준을 상향해가지고 12억까지 취득세 이렇게 하겠다. 이건 종부세 같은데요. 그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취득세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면제 또는 1% 단위세율을 하겠다. 그리고 1에서 3%인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하겠다. 그럼요. 이거 맞죠. 계속해서. 근데 지금 뭐 비싸니까 너무 막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은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 이거 누진세율이 있잖아.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하겠다 이러면 누진세율이 있잖아. 2.2에서 갑자기 막 6, 뭐 중간 걸 내 기억도 못하겠어. 저는 뭐 아니면 돌아서 법인이라서 1.1 아니면 12%라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누진세잖아. 계속 할수록 올라가는 거잖아. 이거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물량 받아줘. 예, 물량 받아줘.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세종시하고 지금 대구 같은 데 있죠. 좀 떨어졌다고 지금 들어가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 그렇죠? 계속해. 그래. 그런 얘기 듣는 돈만 있는 부자들 하세요. 그리고 이런 세금 없애줘야 돼. 그래야 떨어질 때 누가 물량을 이렇게 좀 받아주지. 그럼 그 손해도 좀 보고 살아야지 누군가는. 그렇죠. 자, 보유세. 그래서 보유세 한번 여러분이 영상 정지해놓고 읽어보시고요. 양도세도 읽으실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유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 인하 이렇게 상한가를 인하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요. 이분은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이분 윤석열 후보는 세부담을 상한 인하하는 건 똑같고 공시가는 2020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시가를 내려서 하고요. 종부세하고 재산세 통합하겠습니다. 이게 세금을 양쪽에 이렇게 다 먹인 건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 근데 이분은 국토부유세와 종부세를 다 통합해가지고 국토부유세를 또 올리고 종부세 내린다는 말은 일절 없죠. 이재명은. 일절 없죠. 이분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주택자로 해서 나는 한다 이러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부동산을 특히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난 1주택밖에 없는데요. 1주택은 이런 거 영상 안 봅니다. 보통 2주택이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죠. 가격이 올라가. 종부세 한번 내보세요. 휘청할 겁니다. 아파요. 저 내봤거든요. 제가 얼마 냈다 그랬어요? 저 이번에 9천만 원 냈거든요. 아파요. 근데 저는 금방 채워졌거든요. 저 안 문제없어요 지금. 저 그다음 또 낼 것도 있어요. 벌써 다 채워졌어. 근데 애매하게 갖고 계신 분들, 어중간한 부자들 힘드실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찍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한쪽을 밀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많이 얘기하면서 이런데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에서 요즘에 이게 예민하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건 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답게 좀 복지 쪽으로 오히려 더 치고 나가면서 표를 얻는 것이 더 유리한 부분이 그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판은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많이 예민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쪽이 좀 먹고 가는 게 있어요. 유리하게 아무래도. 이 정책이 이렇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가 조금 포함되고 한쪽으로 좀 편향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뭐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를 우리는 다 믿을 필요도 없고 국민인 우리가 심판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뽑아주고 우리가 투표 이럴 뜻으로 솔직히 이 사람 둘 다 마음에 안 들잖아 다들. 그렇죠? 둘 다 마음에 안 들지. 이럴 때일수록 뽑아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뽑아야 됩니다. 저도 진짜, 저 처음으로 진짜 시장 선거부 때 투표 빼먹은 적 없거든요. 저 이번 진짜 가기 싫어요, 저도. 정말 가기 싫어. 근데 가야 돼. 가서, 막말로, 가서 두 군데 다 찍고 와, 이렇게. 무효표가 되거든? 참여율은 되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해야 돼. 무효표 만들어, 그냥. 그래도 참여율은 높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리얼티였습니다. 고맙습니다.